자, 우리 스텝 1 핵심 문학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형부터 보시죠. 여기부터 이제 유형별 독해 전략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250쪽 왼쪽에 보조란 보시면 기출문제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주로 보니까 어때요?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 이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번의 출제 영역 보시면 시어 의미 기능 묻는 거고요. 2번의 출제 형태 보죠. 자, 특정 시어의 밑줄을 치고 함축적인 의미나 기능 묻거나 아니면 보기에 근거해서 보기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형태 아니면 여러 시어의 밑줄을 치고 의미가 같거나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 또는요 선택지에서 다른 시의 시어의 밑줄을 친 후에 제시된 시어와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것을 찾는 형태.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시어의 현대어 풀이 같은 거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전 시가 중에서 잘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꼭 학습을 해 주셔야 해요. 자, 시어 파악의 실제 한번 보죠. 지금 보면 첫 번째 시 보세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시의 상황이 이렇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는 하는데 그 거울의 자신의 모습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내 악수를 받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 거울은요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동시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는 점에서 연결과 차단의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 이런 내용 나왔을 때 내용 해석하면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한번 보죠. 지금 보니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찍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한다. 그래서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영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요 일찍 일어나 애국가를 그저 들어야 되는 아주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우리들을 보고 새떼가요 끼룩거리면서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애국심을 강요받는 현실을 비우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257쪽에 시어 파악을 위한 독해 스텝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이런 거예요. 자, 앞뒤 문맥이나 만약에 보기가 주어져 있다면 보기를 통해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나 상황 같은 거 이거 이제 파악하다 보면은 살짝 의미가 안 잡힐 수 있는데 항상 시의 모든 내용들은요 주제를 향해 있기 때문에 시의 주제나 상황을 더불어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파악한 의미가 문맥, 주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죠. 시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언제나 시어 이미 파악하는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출제 빈도 상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슬의 의미를 묻고 있네요. 그죠? 자, 유사한 거 찾는 건데 보세요. 이슬만 보고 이슬 물이니까 그죠? 1번에 눈물도 물이고 1번 탑 아닌가? 와, 이름은 정말 곤란해요. 이거 거의 트라이아스기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슬이 물이니까 선택지에서 똑같이 물 찾으면 되겠거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트라이아스기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언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 맥락 따라 파악하는 거라고 했죠. 보시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사라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슬은 빛이 와닿는 순간 사라지는 거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 뒤에 이어지는 거 보니까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거니까 시적 화자와 함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단 찾으려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 아니면 시적 화자와 함께인 거 이런 것들 찾아야 하고요. 그럼 보세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1번 보면 이거 그냥 눈물은 진주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니까 전혀 이 의미와 관련 지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2번도요. 나뭇잎은 어린아이들의 웃음그랬으니까 역시 이런 의미와 관련 없죠. 그다음에 3번 보세요.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그러면 잠 깨는 순간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 나온 이슬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맨 4번에 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 그랬으니까 이때 구름은요 이것보다는 이거 그랬으니까 얽매인 삶과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은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의 의미 파악할 때 언제나 문맥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실제로 대표 기출문제 통해서 적용 한번 해보죠. 이거 보기 통해서 파악하는 거고요. 기억, 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이용학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쓰인 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의 겨울밤 고향에 두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해가지고요. 지금 이 보기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실제 시어에서 확인이 되는가라는 걸 점검하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1번 기억은 자신이 떠나온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보기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북쪽이 함경북도 경성과 연결되는 거고요. 고향이라는 거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니은은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이라고 하면서요. 그죠? 자, 눈 오는 상황 속에서 북쪽을 떠올리면서 그 북쪽이 뭐예요?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이죠. 똑같이 눈을 통해서 연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쪽에 남기고 온 너라는 존재는 바로 뭐예요? 가족을 두고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가족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맨 3번 보면요. 자, 디귿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했을 때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라고 해가지고요.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몹시 추웠던 그의 겨울밤, 그죠? 겨울밤에 고향을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그러면 이때 이러한 밤이라는 거 잉크병까지 얼어드는 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극심한 추위 속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러한 밤에 그리운 곳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이거 잘 보세요. 일단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이라는 게 보기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어쩌다고 잠을 깨어서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해가지고요. 북쪽 고향에 있는 가족을 떠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 자체가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투영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도 없고요. 그냥 잠 깨서 그리운 곳 하면서 그죠?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심정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를테면 선생님 가족을 못 보면 절망적이지 않은가요? 예, 맞아요. 그런 상황 상상은 맞는데 우리가 시 문제 풀 때 중요한 것은요. 내 상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언급된 내용들이 실제 시에서 드러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상해서 내용을 덧붙이면 안 되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2번도 한번 보죠. 보기 밑줄 친 시어와 비유적 의미가 상통하는 거. 사실 보기 같은 경우는 향가 제망매가인데요. 물론 이 작품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기는 하는데 배우지 않았어도 풀 수 있어야 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떨어질 잎이라는 게 죽은 누이를 뜻하는 거기는 한데 모든 시험에 나오는 고전 시어를 우리가 학습한 상태에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맥락으로 보자고요. 지금 보기에 나오는 잎은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해가지고요.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에서 뭔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떨어진, 즉 분리된 존재, 떠나간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리나 떠나감.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보세요. 일단 기억부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이거는 떠나간 것,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뭔가가 맺힌 거고요. 그다음에 입김을 흐리우니 해가지고요. 유리창에 붙어서 맺히는 입김이에요. 그다음에 밤에 유리를 닦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외롭고도 황홀한 심정을 느끼는 시간이 밤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 기억 니은 디귿다 분리되고 떠나간 것과는 관련이 없네요. 그다음에 리을 보니까 너는 산새처럼 뭡니까? 날아갔구나 그러면 옆에 있다가 떠나간 거 아니겠어요? 날아갔다. 그래서 분리와 떠나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리을이 떨어질 잇과 가장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두 작품 다 배우게 되면은 죽은 혈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했지만 그렇게 배워서 문제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낯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맥락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 교재에는요. 일반적으로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혈육이라는 전제를 두고 해설을 해놨는데요. 원래는 맥락 따라서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한번 가보죠. 260쪽이고요. 유형 보면 시적 화자 파악하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기출문제 유형 먼저 보죠. 화자의 처지와 행위, 뭐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유사한 정서 해가지고요. 출제 영역 보시면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고요. 출제 형태 보죠.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직접적으로 묻거나 뭐 시적 화자는 이걸 느낀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제 시문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한 후에 유사한 정서나 태도가 드러나는 다른 작품을 선택지에서 찾는 형태, 뭐 학창 시절에 경험해봤던 형태죠. 이 부분은 개념은 크게 복잡할 게 없고요. 다만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라는 게 말투, 주로 이제 서술어, 풀이해주는 쪽에서 드러나는 말투를 통해서 태도나 정서가 파악되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자, 적적인 어조 해가지고요. 의지적이고 강한 정서와 태도 드러내는 거죠. 이를테면 보세요.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파괴돼도 죽는 순간에도 소리하지 않는 비명소리 내지 않는 바위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고통을 견디는 굳건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을 되리라 같은 적극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소극적인 어조는 뭐냐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태도, 그죠? 뭔가 앞에 주어진 것을 이겨나가기보다는 순응하고 복종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고 당신에게만큼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달콤하다, 행복하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부드러운 어조로, 소극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무슨 어조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정서나 태도라는 게 어차피 내용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돼요. 독백적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내면 세계를 혼잣말 하듯이 표현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삶은 어려운데 내 시가 삶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쉽게 씌어지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자기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독백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의 관조적이라는 거. 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관찰하는 건데요. 이 관조적이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한두 개 소리 없이 나래지는 오동꽃을 가려다 발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노라라고 했을 때 특별한 정서 표현 없이요. 상황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1쪽 보시면 냉소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상을 차갑게 비웃으면서 업신여기는 정서와 태도. 뭐 냉소라는 게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얘는 시 전체를 봐야 드러나기는 하는데 시 안에 주어진 상황에서요. 뭐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해가지고요. 억압적인 세상을 비웃으면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시의 일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냉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쪽 개념은 가볍게 보세요. 한번 보시고요. 자, 261쪽에 계속 이어서요. 시적 화자 파악을 위한 독해 스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서나 태도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다루는 대상과 상황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어휘나 서술어가 있다면 그거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다면 정서 대상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대응 방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대표 기출 문제 보시면요. 얘는 매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출제 빈도 중이고요. 요거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이 이런 건데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속. 그러면 내가 시적화자 내가 나에게 다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눈물과 슬픔을 위로하면서 악수하는 거니까 내면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달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것도요. 갑자기 악수 나왔으니까 1번에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다. 이것도 손 잡는 거니까 1번이겠거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뭡니까? 내면의 눈물을 위안하면서 어루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번은 내면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상황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나의 사랑 나의 결별, 그래서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픔은 해가지고요. 뭡니까? 사랑과 이별하면서 느끼는 슬픔이라는 것을 오히려 성숙한다라고 달래고 있는 상황이네요. 2번이 가깝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건 그냥 그가 이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꽃이 됐다라는 거지, 내면의 눈물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위안, 긍정적으로 달래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4번이 되게 유혹적이죠. 그죠?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그러면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울고 간 그의 영혼이 피어날지어요. 다시 나타나는 거니까 찾을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다시 나타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때는 대상 상황까지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밑줄 친 부분의 대상은 시적 화자가 시적 화자 스스로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2번은 자신의 감정이고요. 그죠? 내 결별, 내 영혼의 슬픈 눈을 성숙한다고, 이별을 통해서 성숙한다고 위로하고 있는 거고, 4번은 내가 아니라 그 시적 화자가 아닌 그라는 다른 대상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4번보다는 2번이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요. 대상이나 상황의 유사성까지 최대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죠? 쉬운 듯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러면 262쪽에요.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바로 선택지 보죠. 자, 1번에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해서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아니, 청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뭐 친구야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화자의 내면과 갈등 관계에 있는 현실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그죠? 가을 하늘을 보면서 별 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별을 다 세지는 못하는데 별 하나하나마다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 그러면요. 부정적인 부분을, 그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 보죠. 보세요. 가을 하늘의 별은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니까 내적 세계고요. 그다음에 그 별을 통해서 떠올리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동경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연결이 되죠. 내용상 고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4번에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욕망. 아니, 별 보면서 하나하나 마음속의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란다거나 욕망 같은 것들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죠. 괜찮죠? 항상 텍스트 자체로 접근하는 거예요. 2번 보시면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지금 보죠. 상황부터 보죠.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지만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난 것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사실은 계속 이어가는 상황,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끝났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간다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가 드러나는, 우리 왜 판단한다라는 게 판정을 내린다는 건데요. 지금 한번 보면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부정적인 상황에 한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은 뭡니까? 있다. 스스로 그 끝난 것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요. 2번이 정확하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바라볼 곳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다. 아니죠? 끝났지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4번에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태도가 드러난다. 우리 왜 활달하다라는 게요. 뭐 생기 있고 힘차고 시원스럽다는 건데, 생기 있고 힘차고 시원스럽다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 이것저것 중에서 결정하는 상황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 때문에 판단하는 상황, 이것과 저것 중에 이것이다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시 공부하면 되게 어떤 그 정서나 아름다움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시험에 필요한 거니까.
보통 이제 고전 시가 하나, 현대 시가 하나 해가지고요. 두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제 기출 문제집 같은 거 통해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전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꾸준히 연습하게 되겠지만 기출 문제집으로 미리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공무원 국어에 나오는 문학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답률이 그러니까 60% 미만의 문제가 특히 시 같은 경우는 고전 시가에서 해석하는 것 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다음 유형 한번 보죠.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출문제 유형부터 왼쪽에 보시면 뭐 시가의 전개 방식, 그다음에 흐름에 맞게 설명한 거 시상 전개 방식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출제 영역 1번 보죠. 시상, 시 속에 드러나는 생각이나 상념의 전개 방식을 묻는 거고요. 자, 출제 형태 보시면 시상 전개 방식이나 우리 왜 시상 전개라는 것 자체가 시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연별로 담겨 있는 내용이나 생각, 그 다음에 어차피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특정한 주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상 전개에 따라 드러나는 주제를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개념 가볍게 점검해 보죠. 일단 기승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이건 뭐냐면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기본적인 상황이나 정서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첫 부분에 나타난 상황이나 정서가 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 정서나 상황의 흐름이 달라지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시상이 집약되면서 주제가 드러날 때 이걸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고전 시간은 제가 교재에 현도의 풀이 실어놨어요. 가십니까?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그러면 버리고 가는 이별의 상황에서 원망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야, 이 자식아, 나 어떻게 살라고 원망이 고조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이 울까 두려워서 안 붙잡겠다는 거죠. 원망하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너무 붙잡으면 서운해서 안이 울까봐 지금은 놔준다는 겁니다. 그죠? 붙잡던 마음이 체념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서로운님, 그죠? 서로운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그죠? 가시자마자 돌아서서 오소서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보내드리지만 꼭 다시 만나자라는 주제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걸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기승전결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물어요. 1년과 2년에서 감정이 뒤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 곧 배워요. 점층법이 쓰였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죠. 성경 구정은 그대로예요. 앞부분에는 상황이나 그죠? 경치를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면 벌레 먹은 둥근 기둥 빛날건 단청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새들이 둥주리를 마구 치고요. 그다음에 큰 나라 성기다 사대야가 거미를 쳤으니까 망한 거죠. 옥자 위엔 여의조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라고 해가지고요. 앞부분에서는 망한 나라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런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곡한다라는 정서가 드러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경 후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가보죠. 그다음에 3번에 시간적인 전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뭐 몇 시 몇 분이 늘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까마득한 날, 그리고 지금, 그죠? 아주 옛날 지금, 그리고 천고의 뒤, 오랜 세월이 지난 뒤라고 해가지고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시의 내용은 나중에 작품 볼 때 문제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상 전개에 초점 맞춰서 볼게요. 그다음에 4번에 공간적인 전개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25조 처음에 뭐가 나와요? 가설 무대,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소주집으로 가서 장거리로 나섰다가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 앞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전개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맨 5번에 점층적인 전개 한번 보시면
점층법이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의미가 강조되거나 형식적으로 길어지도록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적으로 점점 강조되는 거 말고요. 형식적으로 점점 길어지는 것도 점층적인 전개라고 해요. 그죠? 내용적인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 볼 텐데 보세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해가지고요. 1행에서 3행으로 가면서 같은 식구 반복되면서요. 앞에 붙으면서 점점 길어지고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점층적인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대립적인 전개 해가지고요. 이제 시 전체에서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것과 남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동학용 곰나루의 아우성은 살고, 그죠? 껍데기는 가고, 그리고 아사달 아사녀가 그죠? 여기서 이제 맞절을 하는 순간 껍데기는 가고 흙가슴 남고 쇠붙이는 가라 해가지고요. 여기에서는요 남아야 할 거, 그 다음에 가야 될 거, 그래서 남는 것과 가야 되는 거, 긍정과 부정의 대립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도 보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이래요. 시적 화자는 독을 차고 그저 살아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벗은 흩어버리라고 하고 나는 계속 그 독으로 위협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나와 벗의 태도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어요. 이런 게 대립적인 관계죠. 그러면서 이제 벗이 독 안 차고 살아도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인데 허무하게 독 차서 뭐 하느냐고, 그죠? 시적 화자 나의 태도와 대립되는 양상을 계속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나와 벗의 태도가 대조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대립적인 전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68쪽에요. 수미상관, 수미상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수미, 그러니까 앞과 뒤,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구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미상관의 방식을 쓰게 되면 앞뒤에서 유사한 게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운율 형성되고요.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의미를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앞뒤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그죠? 뭡니까? 연결되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통일성, 그죠? 그다음에 안정감, 완결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완결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던졌던 의미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의미적으로 탄탄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미상관이 확인이 되면 운율, 그다음에 강조, 통일성, 안정감, 완결성은요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할 수 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해가지고요. 비슷한 것들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운율, 강조, 통일성, 안정감, 완결성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8번의 연상작용은 자주 나오는 시상전개 방식은 아닙니다. 얘는 작품이 재밌는데요. 그 연상작용에 의한 시상전개 방식을 물을 때 바로 이 시가 자주 인용이 됩니다. 보세요.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구녕, 피아노 연주하는 손인데 피아노의 선율을 보면서 물고기가 튀어오른다라고 연상하고요.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사는 바다 연상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파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연상에 의한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논리적인 명확성보다는 이미지들의 유사성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가볍게 보세요. 자, 269쪽에 보시면 시상 전개 방식을 위한 독해 스텝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제 생각이 이어지는 방식이니까 부수적인 것보다는 중심적인 것들이 이어지는 방식을 파악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시의 소재나 핵심 정서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내용들 보면서 소재나 정석이 연결될 때 일정한 방식과 질서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연결됐을 때는요. 그냥 상상하면 안 되고요. 텍스트 자체,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 문맥 자체에 따라서 해석이 타당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문제 보죠. 얘도 중간 정도 난도예요. 자, 시상정의 방식이 왜 보세요. 먼 산 청운사, 그죠? 멀리 있는 그죠? 절, 그리고 거기 있는 기와집, 그리고 산과 그다음에
눈 녹는 순간에 느릅나무에 뭡니까? 피어나는 속잎을 보고요. 그 다음에 청로로 눈동자에 비친 구름을 보고 있죠. 보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선의 이동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딴 건 헷갈리지 않는데 이번에 시간의 흐름, 뭐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굽이라는 게 봄눈 녹으면이라는 가정과 그 다음에 조건과 그 조건에 따른 결과기 때문에 이걸 꼭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죠? 봄눈이 녹으면 속잎이 피어난다. 그죠? 가정과 결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시적 화자가 보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용 파악과 관련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가지고요. 방금 전에 본 이 청로루 같은 청로루 하고요. 지금 보는 이 시는요. 공무원 시험에 그래도 한 두세 차례 출제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기억부터 보죠.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 그러면 보세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하면은 시장에 간 우리 엄마가 해질 무렵까지 안 오신 거니까 시간의 경과하고 충분히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 찬밥처럼 방에 담긴 상황은요. 엄마를 기다리면서 혼자 울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외로운 상황과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요 맥락 봐야 되죠. 왜 숙제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엄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길게 느껴지고 힘들고 지루하니까 숙제마저 다 해버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일부러 천천히 숙제를 하면서 그 시간을 때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 전혀 관련이 없네요. 그죠?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공부하기 싫죠. 근데 이 시에서는요. 숙제마저 다 해버리면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할 게 없어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과는 전혀 관련 없고요. 너무 쉽죠? 리을에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그러면 넉넉하지 않은 가전 형편 보세요. 엄마는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집의 창에는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상황도 충분히 드러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2번도 한번 가보죠. 시상과 관련해 가지고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 파악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 희덕이 누나시네요. 자 볼게요. 친누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예, 학교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죠. 지금 한번 보니까 시의 주제는 굉장히 명확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진 채로 10년을 건졌는데 뭐 때문에요? 그죠? 쓰러진 아카시아를 떡갈나무가 받쳐주고 있죠. 사람은 그처럼 나무들처럼 서로 쓰러지는 것들을 오래 끼워넣을 수 없는데 떡갈나무는 쓰러진 아카시아를 떠받쳐주고 있고요. 그저 한 존재가 쓰러져 있는 다른 존재를 떠받치는 모습에서 소름, 그죠? 감동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되게 편하죠. 적절하지 않은 건 너무 확연하지 않아요? 홀로 존재하는 의연한 자연을 찬미하고 있다. 의연하자는 굳세고 끄덕없다는 뜻인데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를 떡갈나무가 떠받쳐주는 모습이잖아요. 함께 존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당히 명확하게 우리 사실은 현대시 문제는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3번, 4번 확인해 보죠. 오늘날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죠.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 사람들은 쓰러져 가면은 되게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렇죠. 그죠?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좋아요. 제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다들 위로하는 척하면서 너무나 좋아하죠. 그죠?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겐 여러분들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굳이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 나중에 다 죄 받아요.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주변과 나의 자손들이 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어, 남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남한테 피해 주거나 남 욕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다른 사람을 향하는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를 떡갈나무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확장되면 타인을 향한 고귀한 사랑과 희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주제를 부각하려고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그러지 못하는데 자연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대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죠? 1번 선택지가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시 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죠? 예, 차분히 복습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